설마 100년 된 건가요? 100년? 그렇죠. 오늘도 71년.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해군의 첫 전투함 백두산함. 자, 6.25 전쟁 71주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게임은 그 주제로 71년 전 그날 밤 동해를 지킨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솔직히 저는 이 백두산함 이름이 좀 약간 생소합니다. 근데 이 백두산함의 그 전사,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사실 백두산함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승전의 역사라고. 승전의 역사, 승전. 예,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저도 이 국방 분야를 담당하기 전에는 사실은 백두산함의 존재라든지 의미를 잘 몰랐어요. 네. 이 백두산함에 더 많은 분들이 역사와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좀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백두산함이 출전했던 최초의 6.25 전쟁 당시 최초의 해전을 두고 미국의 역사학자 노만 존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6.25 전쟁의 승패는 그날 밤 대한해협 전투에서 결정이 됐다. 예. 우리가 이제 해군은 대한해협 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MC나 우리 원쌤이나 저나 존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는 그날 밤 대한해협 전투에서 결정됐다. 그 노만 존슨 박사가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을 오가면서 이제 첩보 임무를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6.25 비사라는 이제 책을 냈어요. 6.25 전쟁 당일 6월 25일 당일 밤 동해에서 벌어진 이제 해전을 일컬어서 6.25 전쟁이 분수령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대한해협 전투인 거죠. 예. 그 해군에서 대한해협 해전이라고 합니다. 대한해협 해전. 예. 예. 북한이 이제 해로를 통해서 대한해협까지 남하려 했는데, 이를 이제 발견하고 우리 해군이 이제 격침을 한 거죠. 어떤 무기가 있는지, 함포가 있는지 잘 식별도 이제 안 되실 것 같은데. 포가 안 보이네요. 잘 그 해상도상. 좀 작고 좀 무장도 약했던 초계정 수준의 사실은 배입니다. 예. 이제 그런 배를 갖고 6.25 전쟁 승패를 가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대한해협 해전. 사실 저희가 본 게임 하면서 진짜 그 여러 가지 배웠는데 뭐 스시마, 뭐 현해탄, 뭐 이런 말 진짜 내가 알고 써야 된다. 대한해협이다. 그걸 이제 저도 그 조사하면서 알게 됐었는데, 사실 대한해협이면 우리나라 이제 동남부하고 이제 일본 뭐 큐슈 거기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71년 전 6월 25일 그날 밤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7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 25일 오전 4시에 북한군 탱크가 38선을 이제 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북한군이 총공격을 개시한 게 육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제 육지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쵸. 북한의 이제 특수부대하고 우리나라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육전대 병력이 동해 묵호항 근처에 삼척, 옥계 등에 상륙을 합니다. 6월 25일 오전 10시가 되니까 해군본부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6시간 후입니다. 해군본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에 출동을 명령하게 되고요. 오후 3시에 이제 준비를 마치고 백두산함이 진해에 정박해 있다가 동해를 향하게 됩니다. 묵호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만 해도 승조원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몰랐어요. 지금처럼 빨리 알려질 때가 아니니까 당시에 흔했던 소규모 전투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백두산함을 타고 올라가게 된 거죠. 예, 그 6.25 전쟁하면 진짜 그 지상전만 생각하게 되는데 바다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있었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해군이랑 그 북한 해군은 당시 이제 병력차라든가 전력차는 어땠습니까? 북한 해군이 이제 6.25 전쟁 한 달 전인 1950년 5월에 네. 그 이제 원산과 진남포에 그 육전대, 우리 기준으로 해병이죠. 해병대를 증설하는 이런 치밀함을 보였었는데 그 결과 이제 6.25 전쟁 직전에 이제 총병력은 16,200명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함정을 포함해서 이제 함정 30여 척 그리고 이 보조선 80여 척 등 총 110여 척의 이제 크고 작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우리 해군은 이제 육상 병력이 5,879명. 이 중에 이제 해병대가 1,24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상 병력은 1,077명이었고, 그래서 이런 육상 해상 병력을 합해서 6,956명의 병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약 1만 명 정도 우리가 열세였던 이러한 이제 상황이었고, 보유 함정의 경우도 경비함은 이제 28척, 보조선은 43척을 해서 총 71척의 함정을 보유해서 북한에 비해서 약 40회 정도 적은 이제 그러한 열세인 상황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무장도 좀 열악했는데 이 3인치 이상의 포를 장착한 전투 함정의 경우도 백두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함정들은 이제 지상군이 쓰는 37mm 대전차포를 뭐 하나 정도 달고 있거나 아니면 뭐 기관총만을 장착한 이런 이제 빈약한 무장을 갖고 있는 함정들이었습니다. 예, 뭐 3인치 포, 뭐 그 전에 뭐 고함 거포에 비해서는 진짜 그것도 이렇게 뭐 인치가 뭐 이렇게 뭐 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스펙은 어땠습니까? 예. 함도 아니고 이제 저희 초계정 네, 정급 이제 배고요. 그러니까 배수량이 300에서 500톤 정도예요. 만재 배수량이 백두산하면 450톤밖에 안 되는 1000톤도 안 되는 이런 거였고 용도도 그러니까 연안 감시 임무를 주로 맡는 이러한 이 작은 함정이었죠. 탑승하는 이제 승조원의 경우도 한 40에서 80명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보다 또 좀 작은 그 함정이었는데 어떤 상징성을 고려해서 이제 함으로 이제 명명이 됐고, 무장을 보면 3인치, 그러니까 미리로 따지면 76mm 함포가 이제 제일 강력한 무장이었고, 그 외에 이제 50mm 중기관총 2정을 장착을 해서 운용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백두산함의 기관 총탄은 이제 제법 많이 있었는데, 이 3인치 함포탄은 단 100발밖에 탑재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딱 그 100발만 가지고 일단은 출항을 합니다. 진해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는? 25일 오후 3시에 출발을 했죠, 진해에서. 네. 오후 8시 12분, 그러니까 출발한 지 한 5시간쯤 후에 울산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우현 45도 수평선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우현 견시병의 외침이 들린 겁니다. 네. 당시에 백두산함의 최용남 함장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예요. 사실은 뭐 뭔지 모르지만 뭔가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게 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사실은 뭐 바빠서 뭐 검은 연기 뭐 저희 뭔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런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뱃머리를 돌려서 이제 그 수상한 선박을 향해서 속력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20여 분을 달렸더니 미확인 선박이 완전히 보이는 위치까지 갔어요. 네. 근데 이 선박, 괴선박이 선체가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앞부분에 있어야 할 명칭, 선박의 명칭이 보이질 않고. 그렇죠. 낚싯배도 다 뭐 앞에 붙었잖아. 이름이 다 뭐 쓰게 돼 있습니다. 큰 배는 무슨 뭐 엘리자베스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네, 다 있잖아요. 낚싯배부터 네. 큰 배까지 다 그런 거는. 그리고 반드시 국기가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국기도 없는 거예요. 딱이네. 그렇죠. 딱이네. 거죠. 이건 그냥 적이네. 예. 그리고 그때 이제가 6.25가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밤 8시 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6.25 전쟁이 새벽 4시에 발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약 16시간쯤 지난 이제 그런 시각이었는데, 이 백두산함이 이제 이걸 발견하고 괴선박을 발견하고 같은 방향으로 기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수기, 기류, 발광, 이 빛 번쩍거려서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뭐 국기를 개항하라, 뭐 국적을 밝혀라, 뭐 언제 어디서 출항했는가, 목적 항구가 어디냐, 국제 신호 규정에 따라서
뭐 30분 동안 이제 이런 국적, 출항지, 목적지 이런 것들을 물었어요. 근데 전혀 무반응, 묵묵부답. 예. 교전 수칙 엄청 잘 지키셨네요. 우리 백두산항 우리 장병분들께서 그냥 쏠 수도 있는 건데 한 번만 물어보고 움직임 쏜다. 뭐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쵸?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함이 해군본부에 이제 이 이른바 미식별 선박에 대한 보고를 하고 전투 준비 태세에 이제 돌입합니다.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 개선박을 향해서 백두산함이 이제 발광 신호를 이제 보냈다고 그러고요. 밤 10시 30분에 백두산함이 이 개선박에 아주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탐도중을 비췄는데 육안으로 보일 만큼 접근해서 그러니까 이 불빛에 이제 개선박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따뜻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귀순합니다. 이러면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귀순자면 뭡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간첩도 아니었을 테고 뭐였습니까 도대체? 그 개선박 그 사람들 정체는 간첩이라고 하기엔 좀 규모가 왜냐하면 이 개선박이 당시에 함포하고 중기관총은 다 천으로 덮어놨었어요. 그러면 수준이 있다. 그건 진짜 군용 선박이네요. 군함이네. 그렇죠. 근데 보이진 않았죠 그때는. 근데 승조원들의 눈길을 끈 게 뭐냐면 갑판을 가득 채운 6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60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요. 게다가 인민군 복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북한 인민군 766 특수부대였습니다. 1000톤급 무장 수송선하고 4척의 어뢰정의 엄호 아래서 발동선 30여 축으로 구성된 상륙 선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이제 국방부에서 지시가 떨어지게 되죠.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엔 이 미식별 선박이 적 함정으로 판정되면 쏴라. 사격.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백두산함에 탑승한 장교들이 컵에 냉수를 따랐어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이제 결의를 전투 전에 이제 마지막.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 백두산함 승조원들이 정말 신념에 차서 사기가 꽤 높았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그 승조원들은 이제 깨끗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전사하더라도 그 시신이 좀 깨끗한 상태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옷을 갈아입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복도 하고 전투 태세에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냐면 1950년 6월 26일 새벽 0시 30분. 그야말로 그냥 한밤중인 거죠. 한밤중에 백두산함이 드디어 3인치 포문을 열고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탄이 명중해야 되는 건데 초탄 명중했습니까? 안 됐죠. 사실 계속 빗나갔습니다, 포가.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해군이 당시에 해상 훈련을 좀 했던 경험은 있는데 포탄이 아까우니까 비싸니까. 또 100발밖에 없고 그런 말씀 하셨죠 또. 그러니까 실제 사격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깜깜한 새벽이고 빗줄기까지 그때 좀 굵어지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적선을 최초로 발견한 당시에 이미 옅은 안개가 껴 있었고요. 사정거리가 그래서 2-3km에 불과한 상태였는데 전투에 돌입할 무렵에 이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적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게다가 이제 바다 위에서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도 움직이고 적의 배도 움직이고 파도도 거세고 이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백두산함 갑판사관이었던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적 함정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 요새 로또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그 정도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 생존이 그렇죠. 달린 교전이었는데요. 또 까만색으로 칠했으니 또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래도 계속 못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장병들이 결국 명중시켰겠죠? 그렇죠. 드디어 한 발이 이제 적선의 앞갑판 아래에 이제 명중을 했고, 그대 연속으로 쏜 20발 가운데 5발이 다시 이제 명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한군 무장 선박이 조금 예상보다 좀 크고 단단했던 모양이에요. 1000톤 그런 얘기 했죠. 그 백두산함 함장이 이제 최용남 함장님이셨는데 이때 이제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야,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적함 가까이 가서 공격하자. 가까이 가서 공격하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적함의 왼쪽 1.7km 지점까지 다가가서 3인치 포사격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이 작전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함정에서 이제 불꽃이 일어나고 이에 이제 백두산함은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더 가까이요? 어디까지 가느냐? 900m까지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포와 함께 이 중기관 포도 같이 이제 사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포탄 중 한 마리 북한 함정 마스트도 명중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승종들이 드디어 와 만세 이제 외치면서 이제 승리를 확신하게 되죠. 예. 그렇게 공격을 이제 한 30여 분 후에 40분 후에 6월 26일 새벽 1시 10분 마스트에 이어서 기관실마저 피폭된 적선의 선체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새벽 1시 35분에 북한 무장 수송선의 침몰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두산함이 전투 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수색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적선은 이미 보이지 않고 기름이 흥건한 바다 위에 옷하고 여러 부유물만 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4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결국 백두산함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1950년 6월 26일 이른 새벽에 결국은 이제 6.25 전쟁은 하루 전에 시작이 됐지만 이분들의 전쟁은 이때 끝난 거죠. 네. 그래서 발간한 그 괴선박, 그 무장선박을 이제 격침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군요. 와. 그럼 이 해전이 주는 의미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미가 크죠. 예. 실제로 2007년에 미 해군 연구소에서 한국 전쟁과 미 해군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대한해협 승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유엔군 이 각종 우리 이제 한국구에 파견돼서 들어온 데가 결국 어디입니까? 부산 아닙니까? 예. 가장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한 게 부산이었는데 이거 부산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뒤에 낙동강전선 이제 방어도 우리가 할 수 있었고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백두산함이 없었으면은 발견하지도 못했을 거고 당연히 그 괴선박 격침도 못 시켰을 텐데 근데 이런 백두산함 이거 어떻게 도입하게 된 거죠? 그때 1950년 당시에 이 3인치 포 전함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해군하고 해병대를 창설한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란 분이 계시잖아요. 예. 손원일 제독. 예. 그분은 저도 예. 손원일 제독은 독립운동가인 손정도 선생의 아들이시기도 하죠. 이제 바다에 조국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는 이제 상해에 있던 중앙대학교의 항해과를 입학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수료한 다음에 외국 상선에 선원이 돼서 이제 5대양을 누비는 그런 경험을 쌓은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광복이 되니까 이제 돌아오셔서 대한민국의 해군 창설에 매진을 하게 되죠. 그 결과로 1945년 11월 11일, 사실 해방된 지 3개월 안 됐을 텐데 11월 11일 11시에 서울 종로구의 관운동에서 해방병단 창단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11월 11일 11시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 해군은 이제 신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도로스 예. 뭐 이런 거. 선비 사자 2개가 포개지는 11월 10일. 예. 붙임은 한자로 선비 사자. 십자에다가 이거 하나 붙죠. 그렇죠, 그렇죠. 예. 선비 사자가 이제 2개 포개지는 11월 11일. 그것도 아마 11시도 네. 이렇게 맞춰가지고 창설일을 정하셨다고 해요. 그러군요. 요즘 우리는 이제 무슨 특정 과자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빼빼로데이라고. 예, 그러게요. 예. 그 전에 11월 10일에 진짜 그 우리 해군의 의미가 대단한 날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49년 우리 네. 정부를 세우고 그 다음 해인 1949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 해병대가 또 창설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엔 당시에 전투함 한 척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뭐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는데 지금 사실 장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전투함을 구하고자 노력한 손제독이 결국은 함정 건조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거죠. 모금으로 전투함을 산다. 뭐 액수가 커서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실 드문 사례인데요. 예. 그 손제독께서 1949년 6월 1일에 뭘 만드냐면 함정건조 각출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해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모금 운동을 한 건데 소위 이제 할당을 합니다. 장교는 월급의 10%, 병조장은 7%, 부사관 및 수병은 5%씩 각출을 하게 되고, 근데 이때 장교 월급이 사실은 쌀 한 말 값도 안 될 열악한 이제 상황이었는데 월급이 10%를 공제를 하니까 소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있잖아요. 머리 간을 빼먹는 듯한. 그러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큰 액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부 이제 뭐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감사히. 예, 정말 이 구국의 일념에서 나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다는 것이고 심지어 일부 해군들은 이제 고초를 수집해가지고 그 고초를 판 값으로 이렇게 성금을 내기도 했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손원일 제독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정말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정말 그 부인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요? 홍은혜 여사라고 홍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 부인회라는 게 조직이 했는데 그때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 삭바느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기금도 모아가지고 또 거기 보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군인뿐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여기에 이제 적극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옛날 IMF 때 우리 뭐 금모으기 운동 뭐 그런 했듯이 뭐 어려운 형편들 다 이제 주머니 돈, 이 쌈짓돈이 모아가지고 이제 일부는 뭐 보리쌀까지 팔아가지고 100원, 200원씩 보태면서 4개월 동안에 15,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5,000달러는 사실 뭐 작아 보이지만 그 당시는 40년대 말 그리고 우리가 못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GDP 이런 것도 굉장히 작을 테고 그다음에 인플레 감안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큰 돈인데 정부도 이제 여기에 이제 45,000달러를 보태서 6만 달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6만 달러 갖고 미국 가서 배를 좀 사와라 이렇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미국의 이제 그런 특명을 띠고 간 손재독께서 10월 17일 날 PC-701 백두산함을 이제 구매를 한 거죠. 미국까지 건너가서 백두산함이 있으니까 이름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샀을 텐데 그때 그 배는 뭐 전투함이었나요? 뭐 어떤 배였나요? 뭐 개조가 필요했던 건가요? 전투함을 6만 달러 받고 팔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이 백두산함은 당시에 미국 해양대학에서 학생 실습용으로 쓰던 배였는데 이제 화이트헤드 소위호라는 그런 배였고 무장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게 되니까는 손재독님하고 이 15명의 인수요원들이 다 미국을 이제 갔잖아요. 중위에서 중령까지 다 장교들이 간 건데 이걸 딱 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배에서 숙식을 하면서 페인트 칠하고 기관 수리 같은 거를 다 직접 합니다. 중위에서 중령까지요?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서 3인체포를 정착을 하고 원래 무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함의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갖추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석 달 반 동안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온 백두산함이 1950년 4월 10일에 진해항에 입항을 했으니까 이게 6.25 발발 고작 2개월 전입니다. 야, 타이밍 진짜 예술로 왔네요, 진짜. 칼 타이밍으로 오신 거네요, 2달 전이면. 당시에는 그 진해에 이제 백두산함을 이제 정박을 시켜놓고 100m 밖에다 새끼줄을 치고 환병을 배치해서 철조망이 아니라 새끼줄. 안에 좋은 게 있으니까 이제 승주단지 모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도 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백두산함의 승조원들은 해군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만을 가려서 뽑았죠. 해서 3기 갑판과 수석 졸업생 그리고 기간과 수석 졸업생은 물론이고 부사관들도 성적순으로 백두산함에 먼저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최정예 요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백두산함을 이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쪽의 정권은 뚜렷했던 상대편 이제 배를 침몰시켰어요. 근데 혹시 아군의 피해는 어떻게 좀 집계가 됩니까? 안타깝게도 아군 피해도 좀 있었는데요. 가까이 접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접전에서 우리 포를 맞은 북한 무장 수송선이 기울어질 때 얘들이 이제 85mm 포를 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타시를 이제 관통하게 됐는데 중상을 입은 게 4명의 승조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안타깝게 2분이 좀 희망을 갖기 힘드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분이 누구냐면 장전수인 전병익 2등병조 그리고 조타수였던 김창학 3등병조였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중상을 입어가지고 의식을 잃어 가시는 가운데 이제 물었다고 그럽니다. 적함은요. 그러니까 가슴 뭉클하네 진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전과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셨는데 숨 거두시기 직전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끝까지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그 말씀, 끝 말씀 못 이으셨대요? 이으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그래요. 이 두 분의 유해는 지금 이제 국립 서울현충원에 이제 모셔져 있는데 연평해전 이후에 그 윤형아급 미사일 고속함들을 속속 진술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14번 함을 이제 김창학함, 그리고 이제 18번 함을 전병익함으로 이제 명명을 해서 이분들이 넋을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백두산함 살펴보지 않았으면 이 김창학함, 이 전병익함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이신가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정말 진짜 나라를 지키신 이 영웅님들이시죠? 두 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군본부에서 발행했던 6.25 전쟁과 한국 해군 작전에 의하면 대한해협해전은 6.25 전쟁 발발 후 우리군 최초의 승리였다. 예. 하루 만에 사실 승리를 한 거니까요. 그만큼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었지만은 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 대한해협해전에서 패전한 다음에 해상 작전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요? 기세등등하게 여럿이 내려가다가 그냥 완전히 바로 그냥 바닷속으로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잖아요. 원래 기존 방침은 무장 게릴라 병력을 해안에 상륙시킨다는 작전이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서해안에 산재한 도서 지역 침투로 계획을 선회하게 된 거죠. 역사의 가정은 참 이게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대한해협해전에서 우리가 완전 패전했다면 그 적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륙을 허용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이후의 상황은? 좀 오싹하죠. 만약에 그 수평선 끝에 있던 검은 연기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 견시병 그분이. 놓쳤으면 만약에. 무슨 검은 안개나 꼈으려니 어디 어선에 불이 났나 이런 그런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그냥 지나갔다면 부산이 위험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600명이 만약 부산에 상륙했다면 항만시설 파괴 이런 테러를 했겠죠. 만약에 항만시설을 파괴하면 이제 유엔군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군수 물자를 하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사실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당시에 우리나라에 부산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그리고 또 부산을 돌아다니면서 암살하고 폭동을 주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민심을 자극한다면은 후반기 대혼란에 빠졌을 거고. 그럼 이제 이후에 계속 벌어진 부산을 기점으로 한 정말로 그런 모든 일들이 큰 지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승리의 대한해협해전을 치른 후에 백두산함은 그 이후에 또 어떤 활약을 했습니까? 그 뒤에도 이제 동서남해에서 많은 작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이제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이 1950년 9월 15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유엔군 함정이 무려 300여 척이 왔으니까 사실 거기에 가려져 가지고 별로 역할이 부각이 안 됐는데 실제로 이 백두산함 같은 경우는 영흥도하고 덕조도 사이 주변의 적을 소타하는 역할을 해서 이제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여수 철수 작전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2,300여 명의 국군 그리고 대전에서 후퇴한 미육군 24사단 병력 중에 이제 일부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2월에 2차 일종의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는데 일사후퇴 아시죠? 그러니까 1951년에 그 안타깝게 이제 중공군 공세에 밀려서 일사후퇴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인천 지역이 다시 북한군 수중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해 이제 2월 2일에 그 백두산함이 이제 북한군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천항 쪽으로 돌격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인천항 앞쪽 1km 지점에 도착한 다음에 그 백두산함에서 북한군 그 포대 초소를 향해서 이제 포격을 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2월 10일에는 이제 인천 기계제작소에 특공대를 상륙을 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덕쪽도 주둔하는 해병대원들이 상륙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특공대원하고 이제 해병대원들이 치열한 교전 끝에 이쪽 그 지역 인천을 장악하는 데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와, 진짜 동해, 남해, 서해를 진짜 종횡무진 누비면서 활약을 했네요. 퇴역은 이제 어떻게 됐죠? 언젠가는 이제 그 임무를 다 마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백두산함은 휴전 이후에도 해상 경계 임무에 투입이 됐었고요. 네. 이제 이후에는 또 새로 도입된 신형 함정들이 있다 보니까 임무를 인계를 하게 되고 1959년 7월 1일 진해기지에서 이제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8월 21일에 해체가 됐는데요. 지금 같으면 이제 전체를 전시를 하고 뭐 교훈으로 삼겠지만 당시에는 철이 너무 이제 아쉽던 시절이라. 아, 그쵸. 예. 예, 그래서 뭐라도 다른 걸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해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백두산함은 지금은 이제 마스트만 남겨서 해군 사관학교에 그걸 마스트가 전시가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1988년 부산에 위치한 해군 제3함대 사령부가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구봉산 중앙공원에다가 대한해협 전승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매년 6월 25일에 해군 3함대는 생존한 백두산함 승조원들을 초청해서 기념 행사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 검색할 때 대한해협 치면 뒤에 전승비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대한해협 그 해전 승리를 그 기리는 그런 전승비였군요. 네. 예. 자, 6.25 전쟁 때 이렇게 활약한 백두산함에 이어서 당시 북한군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우리의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톡톡 치는 아이디어 덕에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특별한 작전, 이 비밀 병기는 무엇일지 본방 자세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배순 과랑과랑 모살은 빈치빈치 무신거연 고람신지 모르쿠게 경에도 고만이 생각 호멍 들으면 호꿈씩 알아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표정이지 않을까요? 말은 하기 어려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지역 사투리와 달리 제주도 사투리는 생소한 단어와 표현들 때문에 따라 읽는 것도 그 의미를 짐작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가끔 제2 외국어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아니 근데 갑자기 웬 사투리 얘기냐고요? 이 아름답고 어려운 제주도 사투리가 6.25 전쟁 당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6.25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 치열했던 도솔산 전투에서 난데없이 제주도 사투리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솔산은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로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차지하고 있던 요충지 중 하나였는데요. 이곳을 확보하지 못하면 양쪽에서 북상 중인 한국군의 최전선 부대가 전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높고 험난한 산을 반드시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미군은 해병 1사단 제5연대를 투입시켜 항공 및 포병 화력의 엄호와의 공격을 개시했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계속되는 패전으로 인해 손실만 내던 상황. 이에 미 해병대는 사실상 포기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게 임무를 인계했습니다. 해병 1연대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 하나. 24개의 봉우리를 차례로 점령해 도솔산 지구를 탈환하는 것. 미 해병대도 포기한 악조건의 상황이었지만 우리 군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해병 1연대는 대대 단위로 나뉘어 작전을 펼쳤지만 4,200여 명의 북한군이 매설한 지대와 요지마다 퍼붓는 수류탄과 자동화기 공격에 쉽사리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위치적 특성상 북한군과의 육탄전이 수시로 발생했는데 전투 중 무전기를 빼앗기면서 적에게 도청당하는 일이 허다했던 거죠. 실제로 산등성이의 적의 관측소로 보이는 수상한 하얀색 건물을 전투기로 폭파해달라고 미국 해병대에게 무전으로 요청했지만 이를 감청한 북한군이 하얀 벽을 금세 검게 칠해버렸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전투기는 건물을 폭파하려고 왔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비밀 유지가 필수인 작전이 적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으니 몇 대의 무전기를 빼앗겼다고 해서 연대 전체의 통신기를 다 바꿀 수도 없는 노릇. 지휘관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져만 갔는데요. 통신 내용을 적이 훤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그때 봉정식 대대장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바로 태평양 전쟁 때 비슷한 처지에 놓인 미군이 인디언 나바호족의 언어를 암호로 이용했던 작전이었습니다. 1942년부터 전쟁이 끝난 1945년까지 미 해병대에 배치된 나바호족 인디언 400여 명은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유 언어를 구사하며 전령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때마침 우리 해병대 주축이었던 3기와 4기생 3,000명이 제주도 사람이었던 것. 그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진출한 일이 드물었고 TV 등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 사투리를 난생 처음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도솔산 전투에 참가했던 한 병사가 상관의 지시를 잘못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무시거래를 해수과? 라고 제주도 사투리로 말했다가 상관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던 일화도 있었죠. 제주도 사람이 아닌 이상 아군도 알아듣기 힘든 제주도 사투리 교시는 모두의 동의하에 공식 채택되었고 통신대장 이판계 대위의 지휘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대 지원, 병력 이동 등 중요 사항뿐만 아니라 가벼운 사안까지 대대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대대로 모든 교신을 제주도 사투리로 전달했는데요. 무신거옌 고람 신디 몰루쿠게 이렇게 대놓고 무전기 얘기해도 본인들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테니 북한군이 무전기를 빼앗아가서 도청해도 상관없었죠. 그때부터 우리 군은 어디 들을 테면 들어봐라는 마음으로 전투작전 교신을 숨김없이 당당히 주고받았습니다. 굴로 쭉 가다 보면 큰큰한 소낭이 나오니까 그리서 요단편으로 돌아상 도로망갑서 알았어. 온다는 건 어떤 점수가? 알아들어야 대비를 하고 역공격을 할 텐데 난생 처음 듣는 언어에 북한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틈을 노려 우리 군은 북한군을 향해 매섭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의 비밀병기와도 같았던 제주 사투리의 활약 덕분에 우리 군은 도솔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영화 고지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면 다시 빼앗기고 또다시 빼앗아오는 걸 반복하며 미 해병대도 포기한 24개의 목표 고지를 무려 16일 만에 완벽히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공정식 대대장은 3개 대대 중 가장 큰 성과를 달성했고 사투리 통신을 이끌었던 통신대장 이판계 대위는 동성 무공문장을 받았습니다. 또 도솔산 전투의 주역 해병대는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해병대 5대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도솔산 전투. 제주도 사투리 덕분에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역사관에 전시되지도 해병대 70년사 등에도 기록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6.25 전쟁 도솔산 전투의 주역이자 비밀병기였던 제주 사투리 통신.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차례입니다. 인디아 나바오족의 뭐 한국판 암호작전? 그쵸. 예, 그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윈드토크 거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디안 언어 그게 딱딱 그 작전인데. 폭삭 속았수다. 아 이거 너무 완전히 속았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그게 아니고요. 네, 완전히 속았습니다 아니. 수고했습니다는 뜻이에요. 수고했습니다. 속았수다가 이게 말이 진짜 우리 이해하기 힘드네. 누가 들어도 완전히 속았단 말 같은데. 그러게요. 예, 그 당시에 제주 출신 통신병들이 수고하셨단 말이에요. 폭삭 속았수다. 저 폭삭 속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폭삭 속았. 그다음에 우리 그 본게임 2의 그 엔딩은 지금까지 본게임 2였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물론 돌아가서 6.25 전쟁 당시에 또 백두산 함 외에 다른 전투함은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재도께서 미국 가실 때 6만 달러를 들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두산함이 이제 18,000달러에 구입을 했으니까. 6만 달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42,000달러가 남은 거죠. 예. 나머지 돈으로 척당 12,000달러 하는 함정 3척을 더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PC-702. 백두산함 PC-701이고요. 702 금강산함, PC-703 삼각산함, PC-704 지리산함. 여기서 이제 다 PC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롤 체이스 야건데 다 초계정급인 거예요. 큰 배가 아니고. 근데 이 PC급이 원래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이제 구잠정. 우리가 이제 구축함이라는 게 원래 잠수함 잡기 위해서 만든 배 아닙니까? 구축함보다는 작은 이제 그런 잠수함 잡기 위한 구잠정인 거고요. 이 세 척의 함정에도 3인치 76mm 풀을
장착을 했고요. 그때 해군에 이제 이거 말고 YMS급, JMS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37mm 포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P급이 더 큰 이제 위력을 갖는 이제 그러한 함정이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백두산함을 위시한 P급 사총사, 그렇죠? 사총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전부터 해서 상륙 작전 등에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산 이름을 따온 이 사총사 중에서도 특별히 또 뭐 이렇게 별명, 뭐 애칭이 있는 배가 있다면서요? 네, 유엔 해군이 그 지리산함, 그러니까 PC-704죠. 예. 이걸 좀 특별하게 불렀는데 당시에 유엔 해군함정들이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때도 이제 지리산함은 회피 기동을 막 하면서 적진지에 포격을 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는 유엔 해군이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에 비유를 해서 지리산함을 핫페퍼십, 고추함이 되는 거죠. 매운맛을 그냥 그 상대편에게. 네, 매운 고추함이 됐고요. 사실 이 고추함이 별명에 걸맞는 활약을 계속 펼쳤습니다. 이제 주로 동서해안의 최전방에서 작전을 수행을 했고, 적 진지와 포대에 포격을 가해서 큰 전과를 여러 번 거뒀고요. 또 서해안 봉쇄 작전을 수행하던 지리산함은 이제 1950년 8월 11일하고 13일에 안마도에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적 2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그 백두산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현재 해상 전력은 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전이 됐을까요? 네, 이제 6.25 전쟁 이후인 1955년 3월에 이제 우리가 유엔군으로부터 해상 작전 지휘권을 인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해역을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 방어를 해야 되면서 우리 이제 함정 보유 필요성이 이제 그만큼 이제 커진 건데, 그 이제 명칭이 계속 바뀐 다양한 종류의 함정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유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과거 호위 구축함, 고속 수상함 이런 걸 거쳐가지고 1963년에 이제 드디어 구축함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1975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자주국방위 시대를 맞아가지고 방위세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유명한 방위성급 헌납기, 팬텀기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 이제 국산 전투함 이제 건조도 착수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미사일 고속정 이런 것도 사실은 성공을 모아서 이제 도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전투함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등장한 게 이제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한 이제 울산급 호위함. 그 당시는 이제 우측함이라고 그랬지만 엄밀하게 이제 호위함이었던 거고, 이게 우리 국산 전투함 시대에서 새로운 한 장을 열었던 그런 함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중전력 잠수함의 경우는 그전에는 뭐 잠수정급 돌고래라든지 이런 잠수정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92년에 이제 독일에서 장보고급 1200톤급 타이프 2090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이제 잠수함 시대에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형 구축함의 경우는 이제 1998년에 이제 우리가 KD-1이라고 표현하는데 3200톤급 광개토 대항급 함정들을 3척을 도입하고, 그 뒤에 이보다 큰 4500톤급 충무공 이순신급 또 한국형 구축함, 이건 이제 KD-2라고 그래가지고 총 6척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잘 아시는 이집삼입니다. 세종대왕급을 우리가 이제 3척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7,600톤급인데 만재 배수량은 사실 거의 10,000톤급 가까이 되는 그러한 자랑할 만한 배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우리가 대형 수송함이란 명칭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형 상륙함, 독도함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재 배수량이 한 18,000톤, 9,000톤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배고, 그 외에 이제 마라도함도 이제 이번함으로 진수를 해서 이제 해군 인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중전력의 경우는 이제 2007년부터 우리가 214급이라고 그래서 소위 공기 보류 장치 AIT를 장착한 214급 잠수함, 손월급 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총 9척을 지금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3년 전에 2018년 9월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함을 진수를 시켰고, 이 또한 조만간 이제 해군에 인도가 돼서 실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서 백두산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나눠본 오늘 시간이었는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두 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1년 전에 이제 백두산함 승조원이 총 76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살아계신 분이 8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세월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백두산함 승조원뿐 아니고 6.25 전쟁 참전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사실 이제 생체 연령을 감안하면 그분들이 살아계실 날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희생 위에 이제 오늘날 우리 번영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이러한 분들의 희생, 헌신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도 워싱턴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께서도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90이 넘으셨던 거예요. 정말. 카투사 뭐 이런 분들 희생자들 명단을 새긴 추모조형물 이제 기공식에도 참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중공군하고 맞아 싸웠던 90 넘으신 메다라바나 미국 최고의 훈장이 명예훈장을 받으시는 분 수여식에도 같이 참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얻는 것은 프리덤 이즈나 프리. 그러니까 이제 항상 참전용사들 얘기하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발발일 7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프리덤 이즈나 프리 그 격언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뭐 통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또 우리가 우리를 누구에게서라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추구하고 또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함께 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도 절대 프리가 아니죠. 우리 장병들 지금도 애써서 나라 지키는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를 통해서 언제나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밀리터리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국민들이 모아서 배를 사서 미국 가서 배를 사왔군요. 너무 없을 때니까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해군들한테서 돈 걷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삽이잖아요, 사실.